안녕하세요. 조용근입니다. 창의적인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잡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잡스가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고 1997년 애플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복귀 이후 한 10년 흘러서 2007년에 여러분 잘 아는 세계적인 명품이죠.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잡스가 회사에 복귀하고 나서 잡스가 생을 끝낼 때까지 같이 있었던 두 사람, 아마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너선 아이브와 켄 시걸입니다. 자, 아이브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디자이너입니다. 아이브를 통해서 잡스는 디자인 혁신을 꾀했던 것입니다. 켄 시걸은 누구냐? 여러분 마케팅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스티브 잡스가 생을 마칠 때까지 가장 중시했던 두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디자인과 마케팅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자인에서는 뭘 원했느냐? 여러분, 혁신적인 디자인을 원했습니다. 조너선 아이브는 세계가 인정하는 혁신적인 디자이너입니다. 여러분, 마케팅에서는 뭘 원했느냐? 대중과의 소통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디자인에서 혁신, 마케팅에서 소통을 원했는데 그것을 대신한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의 켄 시걸과 조너선 아이브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너선 아이브가 주동한 혁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심플입니다. 단순함입니다. 여러분, 극도로 단순함을 추구했습니다. 이 극도로 단순함을 추구했던 아이브의 철학은 잡스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자, 마케팅에서 소통을 원했던 시걸이 강조했고, 그리고 잡스가 인정했던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다르게입니다. 다르게.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가장 강조했던 게 think different죠. 다르게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애플 철학, 아니 잡스 철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잡스가 강조했던 세 가지의 철학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심플입니다. 단순함을 추구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단순함이냐? 아이브는요, 디자인은, 가장 중요한 디자인의 최종 목표는 디자인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이폰 4가 나왔을 때 잡스한테 실무진들이 가지고 와서 최대한 디자인한 겁니다. 최대한 줄인 겁니다. 그때 아시겠지만 잡스 욕심에 차지 않아서 잡스는 버튼을 하나로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물론 아이폰 4는 버튼 하나가 아니라 버튼 3개가 달린 걸로 최종 마무리됐는데요. 아무튼 단순함, 심플을 강조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쉬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쉬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케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쓸 수 있다면 시장에서 통한다. 그런데 우리 제품 중에서 어려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복잡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질 때마다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복잡한 속에서 헤매야 됩니다. 자, 이 쉬움과 연관시켜서 잡스가 매킨토시를 처음 개발한 실무자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매킨토시를 개발한 실무자들이 잡스한테 와서 매킨토시의 설명서, 사용 설명서를 12학년 수준,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때 잡스는 외쳤습니다. 안 된다!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해라. 여러분, 쉬움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different, 여러분 다르게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 가지의 잡스 철학이 심플, 쉬움, 다르게입니다. 먼저 여러분 심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왜 잡스가 인문학을 강조했는지 여러분 우리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한번 빌려봅시다. 여러분,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이용해서 고은 시인의 시 한 편을 읊어보겠습니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여러분 고은 시인의 그 꽃의 전문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한 줄이 아닙니다. 전문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이 그 꽃이라는 이 간단한 시 한 줄에도 수많은 의미와 수많은 세상사가 얽혀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짧으면서도 심플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심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심플이 아닙니다. 복잡함을 넘어선 심플입니다. 여러분, 기술이 없어서 심플한 게 아닙니다.
몰라서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잡함을 넘어선 심플함을 강조했고요. 자, 쉬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아시겠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수없이 많은 정보를, 수없이 많은 지식을 우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움이 대세가 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지올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지올로지는 잘 보시다시피 쉬움, 이 쉬움을, 이 의미를 좀 확대한 건데요. 이 이지올로지, 요게 여러분 요즘 세상에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될 수 있으면 쉽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렇게 쉬움을 원할까요? 왜 이렇게 간단함을 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 때문이다. 여러분, 뇌는요, 간단한 걸 좋아합니다. 뇌는요, 쉬운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뇌는 쉬운 걸 좋아하고 왜 뇌는 간단한 걸 좋아하느냐? 아시겠지만 뇌는요, 우리가 받아들인 영양분의 20% 이상을 씁니다. 그 작은 뇌가 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느냐? 아시겠지만 뇌는 에너지를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하느냐? 뇌는요, 같은 양의 근육이 쓰는 것보다 에너지를 22배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는 그 본능이 동물과 우리 인간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고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는 그 본능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쉬운 것을 찾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심플한 것을 찾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소비자의 그리고 대중들의 이런 성향을 안다면은 여러분, 비즈니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품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쉽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심플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과 부합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자, 독일의 신경 마케팅 학자로 아주 유명한 한스 게오르크 호이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게 감정이고 그 감정을 움직이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 감정의 빅3입니다. 이 감정의 빅3, 첫째가 균형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균형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건 요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인간은, 다시 말해 우리 감정은 근본적으로 위험을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배 시스템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남보다 우월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남보다 잘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자극 시스템입니다. 요건 새로운 자극을 끊임없이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미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의 본질과 연관시켜 봤을 때 심플함과 쉬움은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균형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건 위험합니다. 어려운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걸 찾습니다. 자, 다르게라고 말했습니다. Think different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자극 시스템과 연관이 됩니다. 새로운 자극을 인간이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가 새로운 자극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위해서 다르게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헨리 포드죠.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 때 만약에 자동차의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뭡니까? 이동수단입니다. 이동수단. 그때 당시에 주된 이동수단은 뭡니까? 마차입니다. 만약에 더 나은 이동수단을 원했다면요, 포드가 더 나은, 다시 말해서 더 나은 이동수단을 원했다면 더 나은 마차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포드는 더 나은이 아니라 베더가 아니라 디퍼런트, 다른 이동수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입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드는 다른 자동차를 만들어내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걸 대중화시켰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T 모델입니다. 일반 도시 근로자들도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꿈을 이루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포드를 우리는 혁신가라고 부릅니다. 자동차는 아시겠지만 만드는 건 창조지만 이걸 대중이 탈 수 있도록 만드는 건 혁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헨리 포드는 혁신가예요. 여러분, 헨리 포드는 베더를 추구한 게 아니라 디퍼런트를 추구해서 혁신가가 됐지만, 잘 아시겠지만 혁신가가 된 이후로도 끊임없이 혁신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GM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아시죠? GM은 왜 자동차는 똑같이 색깔이 검정색이어야 되느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의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 크기도 다른 여러 가지 제품, 여러 가지 종류의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포드가
헨리 포드 그리고 포드 자동차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안 팔릴 것이다. 자동차는 모름지기 검정색이어야 된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창조를 했고 이걸 혁신까지 했던 그 헨리 포드도 놀랍게도 어느 순간 멈춰버린 거예요. 생각이 멈춰버린 거예요. 또 다르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순간 멈춰버리고 자동차는 검정색이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GM의 새로운 자동차를 여러분 이겨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드 이후로 여러분 GM이 나와가지고 다시 아시겠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자동차 회사가 된 겁니다. 물론 GM도 지금 쉽지는 않지만은 어찌됐든 GM이 끊임없이 개선을 통해서 또 혁신을 하고 있죠. 그러나 GM이 처음 시작할 때의 혁신은 창조를 통한 혁신이었습니다. 지금 GM은 개선을 통한 혁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GM과 현대자동차는 경쟁사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배더 입장에서 볼 때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적인 마인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창조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GM의 경쟁자는 현대자동차의 경쟁자는 어딜까요? 구글입니다. 여러분 구글이 지금 무인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인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낯섭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처음 나올 때도 많은 사람들은 그게 대중이 탈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모두는 자동차를 대중적인 소유물로 대중적인 사용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M의 현대자동차의 경쟁자는 구글이 될 수 있다는 최소한 이 정도의 생각은 해야 이게 배더가 아닌 여러분 디프런트가 되지가 않겠습니까? 자, 잡스한테 배울 수 있는 것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심플입니다. 쉬움입니다. 다르기입니다. 요건 마케팅이고 요건 혁신입니다. 혁신과 마케팅이 결합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혁신과 마케팅이 결합이 돼서 뭔가 다른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밑바탕에 있는 게 여러분 잡스가 가장 강조한 게 여러분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인문학이 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문학 속에 우린 인문학을 문사철 이렇게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사철에다가 예술이라든지 여러분 스포츠까지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얼마 전에 정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하버드 대학교 샌델 교수를 아시죠? 이 샌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의력은 상상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술을 하면서 상상력이 나온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예술까지도 인문학으로 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문학을 통해서 더 나은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런 인재가 필요하고 우리는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이걸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모두가 스티브 잡스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스티브 잡스에게서 배울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